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입니다. 여러분은 불행과 행복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제 마음가짐에 따라 느끼는 감정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 닥쳐 있다고 해도 자신의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극복을 해야 합니다. 소신이 무너지면 나중에 진짜 불행해지거든요. 제가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정말 산전수전 겪었어도 소신 있게 살았는데요. 그 와중에 저와는 반대로 산 사람도 있어요. 그 두 이야기를 비교해 보면서 교훈을 얻길 바랍니다. 그 이야기 지금 해드릴게요. 저는 운동이 좋아 사회체육학과를 선택했고요. 학기 중에도 여러 운동 관련 자격증을 따며 차근차근히 미래를 준비했어요. 그러다 우연한 기회로 머슬 대회를 나가게 되었는데 그 준비 과정에서 제가 하는 만큼 성과가 나온다는 생각에 성취를 느끼고 보람된 기분을 느껴 그 일을 업으로 삼게 되었어요. 졸업 후에는 본격적으로 헬스 트레이너로 취직했고요. 단순히 헬스 기구를 올바른 자세로 적당한 힘을 가해서 하는 운동법 외에 조금 응용을 해서 운동 효과를 극대화되는 운동법을 회원들께 적용했더니 호응이 좋았고 순식간에 많은 회원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생 개념으로 월급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돈도 많이 벌게 되었죠. 그곳에서 어느 정도 경력을 쌓고 돈도 차곡차곡 모아 제 헬스장을 개장했어요. 어디가 좋을까 발품을 팔며 돌아다니다가 신축 아파트 단지가 모여 있고 그 근처에 신축 상가가 들어서는데 그 건물 맨 위층 전체를 계약해서 제 헬스장을 차리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제 이름을 걸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전에 저한테 트레이닝을 받았던 회원들이 제가 헬스장을 차렸다는 소식에 먼 곳에서 와주기도 했고요. 동네에서 입소문이 나서 헬스장은 아주 잘 되었어요. 저희 헬스장이 잘 되자 그 건물에만 골프, 점핑, 주짓수 등 운동 관련한 곳이 많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 운동용품 파는 가게도 들어왔는데 그중 골프용품을 판매하는 분과 오다 가다 친해졌죠. 그분의 첫인상은 운동했던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몸이 근육으로 우람했거든요. 오다 가다가 인사하며 물어보았죠. 어우, 몸이 엄청 좋으신데 운동 꾸준히 하시나 봐요. 하루 이틀 운동한 몸이 아닌데 혹시 선수셨어요? 선수는 아니고요. 제가 운동을 좋아하거든요. 대학도 사회체육학과 나왔고요. 꾸준히 운동 쪽 일을 해와서 몸을 잘 만들어 놨죠. 지금은 어머니와 함께 골프용품을 팔고 있지만요. 알고 보니 그도 사회체육학과 전공이었고 그래서 더 동질감도 느끼고 더욱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도 저희 헬스장 회원이었는데요. 운동 끝나고 같이 밥을 먹으러 가거나 야외로 운동을 나가거나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남다른 감정이 싹 텄죠. 저희가 붙어 다니자 그 사람의 어머니도 저를 잘 알게 되었어요. 오다 가다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죠. 저를 엄청 좋아해 주셨고요. 여기 새도 비싼데 맨 2층 전체를 다 쓰면 월세는 도대체 얼마라는 거야? 회원수도 엄청 많더구먼. 그게 다 커버가 되고도 남겠지? 대표가 운동 잘 시켜준다고 헬스장도 유명한데 아유 어쩜 그렇게 잘해?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되었어요. 어머님 가게도 잘 되신다면서요. 여기가 목이 좋은 것 같아요. 아, 우리 가게는 매장보단 온라인으로 더 많이 팔려. 그래서 맨날 포장이 바쁘지. 아유, 남편이 저 세상으로 가고 남은 돈으로 식장 차렸다가 우리 애가 요즘 사람들은 취미 생활에 공을 많이 들인다고 골프 열풍이라니까 네가 해보자고 한 거야. 나는 직원이고 우리 아들이 수익 관리 다 해. 여기도 아들명이야. 아, 온라인도 하시는군요. 듣기로는 순수익이 어마어마하다면서요. 판매하는 남다른 비법이 있으신가 봐요. 우리 아들이 온라인 담당인데 거기서 많이 벌어서 연 순수익이 억대긴 해. 도매를 어떻게 찰 때 와서 싸게 판매해서 그런지 많이들 찾더라고. 당시 남자친구도 저도 꽤 돈을 잘 벌고 있을 때였고요. 둘 다 인생 최절정기를 맞이했을 때 저희는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도 웬만큼 잘 버니까 넉넉한 편이었고요. 저도 헬스장 잘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 친정도 지방에서 아빠가 주유소를 몇 개를 하셔서 금전적으로는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는 돈 걱정이 없었고 오히려 두 집 엄마들이 신나서 이것저것 해주고 싶어서 안달이 났었어요.
게다가 사돈끼리도 이야기가 잘 통하고 서로 부족함이 없다 보니까 그런 스트레스도 없었죠. 그렇게 축복 속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후에 저희는 더 잘 됐어요. 그때 운이 터졌는지 저희 회원수도 많이 늘었고 남편이랑 어머님이 하는 골프용품 판매율도 많이 증가했어요. 그때부터 순항에 돛단 듯 돈을 많이 벌게 되었는데 어머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 건 우리 며느리가 잘 들어와서 그런 것 같아. 네가 복덩이야. 옛말에 사람 잘 들여야 한다는 말이 있지. 우리 며느리가 잘 들어와서 우리 집안이 풍족해지는 것 같아. 어머님 감사합니다. 저도 결혼을 잘해서 그런지 회원수가 엄청 늘었어요. 앞으로 더 잘해야 된다는 책임감을 갖게 되었어요. 나도 요즘 정말 바쁘지만 행복해. 물 들어올 때 노저우라고 하잖아. 지금 잘 벌릴 때 많이 벌고 좀 있다가 애도 갖고 더 넓고 좋은 집으로 이사도 가고 그러자. 저를 예뻐해 주시는 어머님의 마음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게 저희 가정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요. 사고는 한순간이더군요. 어느 날 아침 일찍 예약된 고객 트레이닝이 있어서 새벽에 출근을 하고 있었어요. 헬스장과 집은 가까워서 걸어서 10분 거리입니다. 그때 시간이 새벽 4시경이었고 헬스장은 5시에 열기 때문에 서둘러 나가고 있었죠. 겨울이라 아직 해가 안 떠서 어두웠고요. 이른 시간이라 주변에 사람도 없었어요. 옷을 여미며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었죠. 저희 집 앞이 8차선 도로가 있어요. 이른 시간이라 도로에 차가 하나도 없었는데 신호가 켜져서 별 생각 없이 저는 걸어가고 있었는데 차량 한 대가 속도를 내서 다가왔고 저는 피할 새도 없이 큰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늘로 붕 뜨는 기분이 느껴졌고요. 그대로 바닥에 떨어져서 누워 있었는데 저를 친 차주는 그대로 도망을 가더라고요. 그 사이 시간이 좀 지체되었는데 얼마 뒤에 지나가는 행인이 저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를 해줬고 앰뷸런스를 기다리면서 제가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간신히 의식을 잃지 않고 있었는데 신고자에게 112에도 신고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제가 병원에 실려갈 때 날 치고 도망간 운전자가 잡혔는데 알고 보니 음주운전이었고 만취 상태였다고 합니다. 어쨌든 잡아서 다행이라 생각하고 그 소식을 듣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제가 깨어났을 때 제 몸은 당연히 정상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의사소견을 듣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쪽 다리를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시간만 지체되지 않았다면 좋았을 텐데. 아무튼 안타깝습니다. 선생님, 저 제 몸이 전부인 사람이에요. 저 몸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라고요. 어떻게 이식이나 그런 건 안 될까요? 제가 안 좋은 상황 중에서도 제일 안 좋은 케이스더라고요. 그렇게 몸이 자산이었던 저에게 사고는 모든 걸 앗아갔습니다. 다리를 잃고 저는 한동안 시리에 빠졌어요. 남편은 저보다 더 길길이 날뛰었죠. 나 사고 낸 새끼 합의할 생각 없어. 저 새끼 콩밥 먹일 거야. 어디 음주운전에 뺑소니까지 쳐. 내가 그날만 생각하면 아직도 억장이 무너져. 당신도 합의할 생각하지 마. 알았지? 난 뭐든 괜찮은데 내 다리만 다시 돌려줬으면 좋겠어. 나 정말 너무 힘들어. 나 어떻게 살아? 나 어떻게? 가해자는 가족들과 함께 제 병원까지 찾아와 무릎 꿇고 빌고 난리를 쳤어요. 그래도 남편은 봐주지 않았고 음주운전에 절치고 도망간 게 괘씸해서 법의 처벌을 받게 했습니다. 그 인간 벌 받게 해준다 해서 저한테 득될 게 없어요. 저는 다리를 잃었고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몸이 자산인데 모든 걸 잃은 거나 다름없어요. 시어머니도 절 보고 얼마나 우셨는지 몰라요. 어머님은 미국 병원에도 가보자고 엄청나게 나를 안타깝게 여겨주셨죠. 저는 그때 마음이 많이 꼬여 있었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누구한테 제 소식 들리는 것도 싫었어요. 퇴원할 때 간단한 일족을 만들어서 나왔지만 거들떠보지 않았고요. 그때부터 저는 저를 돌보지 않고 집에 와서 누워만 지냈습니다. 엄마는 매일같이 찾아와서 제 기분 맞춰주고 돌봐주었어요. 제가 예민해져서 남편한테 신경질을 많이 부렸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편한 상대한테 자신의 모든 걸 보이잖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제가 좀 심했긴 했는데 멘털이 강하지 못한 남편이
혼자 저 돌보기 힘들다고 엄마한테 하소연했었대요. 그래서 엄마가 저희 집에 매일 찾아와 저를 돌봤죠. 밥도 차려주고 청소도 해주고요. 제가 다리를 잃은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대인기피증이 생기니 집에 일하는 사람을 들일 수도 없는 상태였거든요. 아무튼 그땐 둘 다 저한테 쩔쩔맸었고 저도 너무한다 싶을 정도로 화를 많이 냈었는데 그땐 저도 마음을 못 잡아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심한 우울증도 동반해서 삶의 의욕을 잃어갔었죠.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엄마는 네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 네가 네 스스로를 소중한 사람이고 네 삶을 소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엄마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몸은 마음의 도구이고 사람은 마음먹기에 따라 삶이 달라지는 거야. 다리가 없어졌다고 해서 네 삶이 끝난 게 아니야. 다리가 없어서 불편해졌을 뿐이지 넌 아직도 할 수 있는 게 많어. 그러니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10년 후에 너를. 내가 이 몸으로 뭘 해. 운동하던 사람인데 몸이 이런데 어떻게 살아. 뭘 해 먹고 사냐고. 불편한 건 봐라 나야. 네 몸 나머지는 정상이야. 넌 의지도 강하고 개척정신도 강해. 잘 생각해봐. 그 힘든 운동 기록 재가면서 기록 깨는 게 네가 제일 잘하는 거잖아. 네가 가장 잘하는 게 너 스스로를 이기는 거였어. 넌 분명히 뭐든 해낼 수 있어. 운동도 다시 할 수 있고 그 무엇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마음 잡아. 넌 마음 먹는 대로 할 수 있다고. 엄마의 그 말에 번뜩 정신이 차려지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항상 저와의 싸움에서 이겨왔어요. 매번 기록을 깨고 싶어서 노력했고 의지도 강하고 연구도 많이 하는 편이라 제가 쌓아온 게 얼마나 많은데요. 다리 하나가 없다고 하더라도 제가 그 좋아하는 운동을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하고 싶은 것도 많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그깟 사고로 다리 하나 잃었다고 이렇게 삶의 의지를 저버릴 제가 아니라는 걸 그때 느꼈어요. 10년 후에도 이렇게 이불 속에만 있으면 저는 너무너무 괴로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삶의 의지를 갖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다시 자신감을 찾았죠. 그 출발을 장애인 운동 경기 대회로 시작하려고 마음먹었어요. 제가 운동을 좋아하니까 운동 쪽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무엇보다 적성에 맞잖아요. 종목은 차차 생각해 보기로 하고 일단 재활 치료부터 했는데 대안할 때 맞춰온 의족은 격한 운동을 할 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족을 새로 맞추려고 했는데 엄마가 그 돈을 대줬어요. 엄마가 오늘 네 처방 만나서 돈 줬거든. 1,000만 원. 새로운 의족 맞춰. 그래서 하고 싶은 운동 열심히 해. 돈은 엄마가 대줄 테니까. 엄마, 돈은 나도 있지. 뭘 그런 것까지 엄마가 신경을 써. 나 이제 마음 잡았고 다 큰 딸 잘 사는 모습 보여줄 테니까 기다려. 내가 엄마의 지극정성에 보답할게. 엄마의 응원에 힘을 얻었어요. 정말 그때 삶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었죠. 한편 제가 몸이 아프고 몸져누우면서 헬스장은 실장한테 운영을 맡기고 운영 현황을 보고받는 식으로 일을 해왔어요. 그리고 수입만 관리를 했죠. 실장도 저랑 오랫동안 봐온 사람이고 경영을 전공한 사람이고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만한 사람이 없어요. 정말 믿음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손 놓고 있어도 그녀의 운영 덕분에 헬스장은 아주 잘 됐거든요. 그 부분에서 전혀 고민이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남편이 어느 날 황당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당신 아프니까 헬스장에 신경을 못 쓰잖아. 그래서 내가 전반적인 헬스장 관리를 하면 어떨까? 그럼 실장님 인건비도 아낄 수 있고 말이야. 그럼 수익금도 늘어나잖아. 아니, 괜찮은데? 굳이 왜? 우리 실장님이 어떤 분인데? 일 진짜 잘해. 이렇게 헬스장이 잘 된 이유는 실장님이 한몫해. 실장님 일 잘하는 분이라 절대 그분 대체할 수 없어. 그리고 실장님 정도의 월급은 아직 나한텐 무리가 아니야. 나는 당신 몸도 안 좋으니까 쉬엄쉬엄 하라는 의미지. 그리고 인건비가 좀 비싸. 게다가 나도 헬스장 운영해보고 싶기도 하고. 나는 괜찮아. 그리고 운영이 쉬운 게 아니야. 우리는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헬스장 운영이 하고 싶으면 다른 데서 경력을 쌓는 게 어때? 지인들 채용하면 말이 나오게 되어 있어.
아니, 난 그런 거 싫어. 그게 아니라 사실 우리 가게가 예전만큼 판매율이 나오지가 않아. 매우 저조해졌거든. 그래서 가게는 엄마한테만 맡기고 내가 다른 일도 해볼까 싶어서 그런 거야. 판매율이 저조하면 높일 생각을 해야지. 그럴수록 본인 일에 집중하고 열심히 해야 하는 거야. 아니, 나는 괜찮으니까 당신 일에 더 신경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제가 나쁘게 말한 것 같진 않은데 남편이 삐지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냉정기였는데 의족을 맞추려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었는데 남편이 의족을 아는 사람 안다고 해서 거기로 가자고 했어요. 저희가 냉전 중이기도 했고 남편이 아는 사람이라면 더 잘해줄 것도 같아서 남편 말을 듣기로 했죠. 엄마가 남편에게 1,000만 원을 준 이유도 엄마가 계좌이체를 저한테 한다는 걸 남편한테 잘못한 거예요. 근데 어차피 남편 아는 사람 중에 의족을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돈을 안 돌려받고 그냥 남편한테 가지고 있으라고 한 거죠. 엄마가 1,000만 원을 줬기에 그 이상의 것을 고르려고 마음을 먹고 갔어요. 그 가격대로 보여달라고 했는데 이상하게 그 지인이 보여주는 것들은 다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다른 건 없나요? 저는 장애인 운동 경기에 나갈 거고요. 그에 맞는 의족을 하고 싶어요. 인터넷에서 보니까 요즘에는 뭐 인공지능이 탑재된 것도 나오던데 그런 건 여기 없나요? 가격은 상관없어요. 하하, 아유, 아직 잘 모르시네. 그런 건 아직 개발 중이에요. 보여주기식으로 샘플 영상이 올라온 거지. 상용화되려면 멀었어요. 장애인 운동선수들도 다 이런 거 써요. 이 정도면 최고급형이에요. 이래 보여도 비싸요. 이거 1,000만 원대예요. 나도 찾아보니까 의족은 내구성이 좋아야 한다던데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 형이 아무거나 제안하겠어. 이 정도면 좋은 것 같은데. 그래? 나는 지금 하고 있는 것 정도처럼 보이는데 더 좋은 게 많다고 봤거든. 인터넷에서도 그렇고. 아이, 그게 이거예요. 인터넷 사진이라고 해서 좀 좋게 올라온 거지. 이 정도면 훌륭하다니까. 저는 영 아닌 것 같아 보였는데 일단은 지금 의족이 많이 불편하고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고 지금 것보단 좋아 보여서 일단 그것으로 맞추고 왔습니다. 얼마 뒤 제 의족이 나왔고 세부적으로 제 몸에 꼭 맞추기 위해 그때는 저 혼자 거기를 다시 방문하고 왔어요. 의족을 차고 집으로 왔는데 남편은 출근을 한 상태였고 때마침 엄마가 저희 집에 반찬을 주러 들린다고 해서 오라고 했죠. 새로 마친 의족도 보여드리려고요. 그런데 엄마도 제 의족을 보고 의아해하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1,000만 원짜리야? 아니, 요즘 의족이 그렇게 비싸? 전에 병원에서 나올 때 맞춘 거랑 비슷해 보이는데 그땐 좀 쌌는데 얘 이거 좀 부실해 보인다. 그러게, 나도 몰랐는데 이래봬도 좋은 거라고 추천하더라고. 실제로 차보니까 보기와는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남편 아는 지인이 하는 가게에서 한 거니까 좋은 게 맞겠지. 아이, 설마 지인한테 사기를 치겠어? 말도 안 돼. 아, 벗어봐. 저기 큰 병원 앞에 의족해주는 곳에 가서 물어볼게. 아무리 봐도 1,000만 원은 아닌 것 같은데. 저희 엄마는 좀 확실한 성격이에요. 모든 마음 먹으면 바로바로 해야 하는 성격이죠. 제가 엄마 성격을 닮은 것도 같아요. 계획하면 뭐든지 바로바로 끝장을 봐야 하는 성격. 엄마를 닮았긴 해요. 그날 엄마는 제 의족이 그만한 값이 아니라고 확신하셨고요. 바로 제 의족을 벗겨 확인하러 갔습니다. 얼마 뒤 확인하고 돌아온 엄마는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얘, 이거 싸구려란다. 그 가게 어디야? 이거 당장 가서 환불받아. 아니, 어디서 싸구려를 속여서 팔어. 거기에 가서 보여주니까 거기 사장님도 욕을 엄청 하더라. 이딴 건 보험 처리하면 몇십만 원이래. 몇십만 원. 운동선수들이 하는 건 따로 있다고 그거 보여주는데 보자마자 느꼈어. 너네 호구 잡힌 거야? 정말? 거기 아저씨가 그래? 이거 몇십만 원짜리래? 나는 전혀 정보가 없으니까 그런 줄로만 알았지. 백서방 지인 맞대 그거? 순 사기꾼 아니야. 그 돈이면 의족 몇십 개는 할 수 있다더라. 너 병원에서 맞췄던 거랑 비슷한 거라고 하더라고. 그런 새끼들 호되게 당해봐야 해. 아이고, 얼른 당장 환불 받아. 정말? 아니, 어떻게 지인을 속여? 일부러 거기까지 갔는데 아는 사람한테 더 잘해줘야 되는 거잖아. 말도 안 돼. 아니면 백서방한테 감정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친한 사람한테 그딴 걸 해줘? 너 환불 받아서 이 근처 의족하는 데 가서 해. 엄마가 잘 말해놨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주 혼나봐야 해.
다른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걸로 사기를 쳐. 그게 사람이야? 내가 돈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사기꾼들은 아주 호되게 혼내줘야 해. 엄마는 열을 내고 가셨어요. 저도 엄마 말 들어보니까 맞는 말 같았어요. 어떻게 장애인을 가지고 사기를 치나요? 간절한 사람한테요. 정말 너무 화가 났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왔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다 전했어요. 여보, 엄마 왔다 갔고 내 의족 보더니 아무래도 싸구려 같다고 해서 저기 큰 병원 앞에 있는 의족하는 곳에 가서 확인받고 왔는데 맞대. 이거 몇십만 원짜리래. 우리 그때 1,000만 원 이상으로 내지 않았어? 아무래도 사기당한 것 같아. 환불 받자. 어떻게 장애인을 가지고 사기를 쳐? 그것도 지인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래? 그렇단 말이지. 형님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지? 그래도 지인인데 어떻게 환불을 해. 형님이 전에 가게 안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랬나? 그런 사정 다 아는데 환불은 그렇고 내가 따끔하게 혼낼게. 자기야 기분 풀어. 따끔하게 혼낼 정도가 아니야. 이거는 고소를 해도 다시 받아오는 돈도 있을 정도인데 이건 아니지. 여보 이런 일 확실하게 해야 해. 우리 호구 잡힌 거라고. 그냥 그거 쓰면 안 돼. 피곤하게 뭘 이것저것 따져. 몸 대신해서 사용할 만한 거면 되지. 그냥 써주라. 따지고 환불받고 그러면 내 체면은 생각 안 해? 그 형님 다시 어떻게 보라고. 무슨 체면? 다시 왜 봐? 인연을 끊을 생각으로 우리한테 사기를 친 건데. 우리가 당했는데 우리가 피해자라고. 그리고 나 운동해야 하는 사람이야. 그 의욕으로는 못해. 어떻게 당신은 내 편 있는 생각도 안 하고 그 지인 편만 들어? 다 돕고 사는 거야. 아무튼 난 그 형님한테 못 말해. 그러니까 그냥 쓰든지 아니면 다시 맞추든지 해. 우리 코가 석자야. 누가 누굴 도와. 장애인 가지고 사기치는 새끼가 나쁜 거야? 그것도 지인이라고 감싸냐? 당신이 못 나서면 내가 나설 거야. 당신은 잠자코 보고만 있어. 남편은 비싸게 호구 맞고 사온 의죽을 환불받지 못한다고 했고 저는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의족했던 곳에 전화를 했더니 적반하장으로 마음대로 하래요. 환불은 안 된다고요. 그래서 변호사를 만났어요. 변호사가 충분히 승소할 수 있고 처벌도 받게 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이야기를 남편한테 했더니 의외의 말을 듣게 되었어요. 뭐? 변호사? 아이 당신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벌려. 내가 그냥 쓰라고 했잖아. 뭘 거기에 전화를 하고 변호사까지 만나고 와. 아이 그러지 마 제발. 적반하장으로 나오는데 내가 왜 참아야 하는데? 내가 몸만 정상이었으면 알아서 처리했을 거야. 그런데 내가 몸이 아파서 변호사 도움 받은 거야? 변호사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대. 돈도 돌려받을 수 있고. 남편은 좀 난감해하는 표정이었어요. 머리를 굴리는 것도 같았죠. 뭘 골똘히 생각하길래 물었어요. 뭐야? 혹시 그 형님하고 무슨 일 있었어? 내가 그러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어? 무슨 일인데? 사실 내가 말은 안 했는데 아니 말을 할 수가 없었어. 장모님이 주신 돈 우리 엄마 벤츠 사는데 보탰어. 여보 정말 미안해.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고 상황이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되어버렸어. 뭐? 어머님 벤츠 샀어? 그 돈을 어머님 드렸다고? 당신 뭐 하는 짓이야? 그럼 그 의족 사장님이랑 짜고 싼 거 사게끔 나 속인 거야? 정말 미안해. 한순간에 실수였어. 당신 의족 사러 가기 전에 이미 엄마한테 돈을 줘버렸거든. 그래서 돈이 없었어. 알고 보니까요. 의족은 저렴한 거가 맞고요. 그 의족하시는 지인에게 돈을 조금 더 얹어줄 테니 말을 맞춰달라고 했대요. 게다가 의족이 의료보험 처리도 되거든요. 그래서 엄마 말대로 몇십 단위였는데 저한테는 의료보험으로 최대 지원금 다 받아도 제가 고른 의족은 비싼 거라 돈이 1,000만 원 넘어간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거짓말이었고 무지했던 저는 속았던 거죠. 그 거짓말도 황당하게 이 모든 걸 남편이 짠 판이라는 게 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우리 엄마한테 돈 받자마자 어머님 벤츠를 사는데 보태라고 하고 그걸 줬다니 기가 차서 말문이 막혔다니까요. 어떻게 우리 엄마가 나 의족하라고 준 돈으로 어머님 차를 사줘? 그깟 벤츠가 뭔데? 아니 엄마 친구들이 다 벤츠 탄대. 엄마만 벤츠가 아니라고 하는데 나보고 쪽팔려서 못 살겠다고 하는데 어떡해. 요즘 가게도 안 되는데 벤츠 사줄 돈이 어딨어. 엄마 월급도 못 주게 생겼는데
때마침 돈이 생겨서 돈 보태드린 거야. 나머지는 할부했고 나도 그 차 타고 다닐 거야. 그러니까 좋게 좋게 넘어가자. 응? 미쳤구나. 다른 돈도 아니고 어떻게 그 돈을 그렇게 쓸 수가 있어. 당신 너무 실망이야. 다시 가져와. 뭐? 다시 가져오라고? 야, 생떼 좀 그만 써. 너 몸 다친 게 무슨 벼슬이라도 되는 줄 아나 본데 그만 좀 히스테리 부려. 그리고 돈 많이 벌어올 것도 아니면서 무슨 대회는 대회야. 넌 그냥 네 하는 일이나 잘해. 당신 다리보다 우리 엄마 다리가 더 중요했다. 왜? 어쩔 거야. 우리 엄마 좋은 차 타고 다니게 그냥 내버려 둬. 뭐라고? 내 다리보다 어머님 다리가 더 중요하다고? 그럼 네 엄마랑 가서 살아. 왜 나한테 이래? 왜 내 돈 가지고 이래?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너는 네 생각밖에 안 하지. 다른 가족들은 생각도 안 하지. 어떻게 가족인데 너는 네 배만 불리려고 해. 내가 헬스장 운영해 본다고 해도 어떻게 콧방귀를 끼냐. 그거 내 사업이야. 당신이 사업하고 싶으면 당신 사업을 해. 어머님이랑 원래 하던 사업도 있으면서 왜 자꾸 다른 마음 먹어? 가족이라고 하면서 왜 숟가락 올리려고 하냐고. 너는 왜 자꾸 가족한테 벽을 쳐? 내가 너 다리 없어도 데리고 살잖아. 너 뒤치다꺼리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잖아. 이런 게 가족이야. 그런데 너는 우리 가게 잘 안 된다고 하니까 뭐? 더 열심히 하라고? 너 남일처럼 말하더라. 내가 전에 알아듣게 말한 것 같은데? 당신이 그리고 돈이 왜 없어? 그동안 모아놓은 돈도 많잖아. 그리고 우리 각자 돈 관리하기로 했고 따져보면 내가 사고 나서 병원비에 생활비에 엄마 용돈에 어머님 용돈까지 내가 더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내가 무슨 벽을 쳤다고 해? 당신이 진정으로 바라는 게 뭐야? 내 헬스장이야? 그래. 그 헬스장 더 잘되게 해서 내가 더 호강시켜준다고 하는데도 당신은 왜 내가 하는 일마다 반대를 하는 거야? 내가 더 많이 벌게 해서 그 수익금 물려서 돈 많이 벌게 해준다고. 그래서 헬스장 만든다니까 뭐라고? 경력은 다른 데서 쌓으라고? 남편과는 말이 안 통했어요. 자기 일이 안 된다고 잘 되고 있는 제 사업에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는데 그래요? 거기까진 좋아요. 그런데 남편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자기가 들어오고 싶어서 실장을 자르라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린가요? 다 주어진 임무를 잘 해내고 있는데 경력도 없는 남편이 들어와서 일을 얼만큼 해낼지도 모르는데 제가 뭐 믿고 남편을 고용합니까? 게다가 제 헬스장을 운영하는 걸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자꾸만 수익금으로 다른 곳에 투자를 해서 상류층으로 가겠다. 그런 식의 말을 하는데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요. 열심히 돈 벌어서 부자가 될 생각은 안 하고 무슨 일확천금이 그냥 뚝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거 싫어해요. 돈은 땀 흘려 버는 것이고 성실히 노력해서 부자가 되는 거지. 그런 식의 투자는 싫다고 했는데도 저렇게 말을 또 꺼내니 그날 남편한테 정 떨어졌어요. 그 의족도 다시 하기 싫어져서 저는 또 방에 누워서 시름시름 앓았어요. 그때부터 남편과 각방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엄마가 저희 집에 왔고요. 제가 다시 방구석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깜짝 놀라서 무슨 일 있냐고 물었어요. 그동안 있었던 일들 다 말해줬어요. 그 사기꾼 놈과 남편이 한패였고 그 돈을 어디다가 썼는지도요. 그리고 자꾸 제 헬스장을 넘본다는 것도요. 저희 엄마가 원래는 남편 오기 전에 항상 집에 가는 사람인데 그날은 남편을 기다리더라고요. 퇴근하고 온 남편한테 엄마는 소리를 질렀어요. 자네 우리 딸 의족하라고 준 돈으로 자네 엄마 벤츠 사는데 돈 보탰다며.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그 돈 다시 가져와. 차라리 사기당하는 게 낫겠어. 어떻게 벤츠? 그 돈으로 벤츠를 산 자네 어머니도 정말 대단하네. 다시 가져오게. 못 가져옵니다. 이미 차 샀고요. 돈은 냈어요. 그런데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잊으세요. 장모님도 돈 많잖아요. 뭐? 내가 돈이 많은 거랑 자네 엄마 벤츠 사는 거랑 무슨 상관인가? 우리 딸까지 속여서 그런 짓이 하고 싶나? 네 엄마는 그런 돈을 받고 싶으시대? 막말하지 마세요, 장모님. 저는 주연이한테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아픈 주연이랑 헤어지지도 않고 보살피며 잘 살고 있다고요. 그거에 대한 미안함은 없으세요? 그 수고비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되겠네. 뭐? 자네 지금 말 다 했나? 어디서 그런 말이 나와?
자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엄마는 속상한 마음에 남편한테 퍼부었고요. 남편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남편 팔을 좀 쥐어박듯 살짝 쳤는데 우람한 남편이 그걸 말리려다가 힘을 잘못 줘서 엄마를 밀쳤는데 그대로 날라버려졌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누워있다가 쿵 하는 소리를 듣고 몸을 일으켜서 나왔죠. 아이고 아이고 이젠 사위가 장모까지 치네. 사기를 치더니 이젠 사랑까지 치네. 아이고야 아이고. 장모님 제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죄송해요. 힘 조절이 잘 안 됐어요. 괜찮으세요? 앰뷸런스 부를까요? 정말 죄송해요. 아니 엄마 괜찮아? 당신 이게 무슨 짓이야? 하다못해 이제 우리 엄마한테까지 이러니? 저도 놀라고 화나서 그때 남편의 뺨을 쳤어요. 엄마의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남편은 집을 나갔습니다. 남편이 나가서 갈 곳이 어딨어요. 시댁에 갔는지 바로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세아가 내가 미안하다. 내가 차 사달라고 했어. 얼마 전에 우리 아들이 나한테 빌려간 돈이 있는데 그걸 벤츠로 갚으라고 했거든. 내가 우리 아들을 좀 닥달했어. 그래서 마음이 급했나 봐. 그 돈이 네 의족할 돈까지 보탰을 줄은 모르고 받았어. 새 차도 아니고 중고차 산 건데 그거 팔아서 다시 돌려줄 테니까 그 의족 얘기는 그만하거라. 지금 남편이 저희 엄마한테까지 해를 끼치고 갔고요. 저 역시 남편한테 많이 실망해서 그 돈 받아야겠어요. 솔직히 1,000만 원도 바로 못 돌려줄 만큼 돈이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요즘 잘 되던 가게가 잘 안 된다 하고 푸념하시는 건 들었지만 그래도 그동안 벌어둔 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돌려주세요. 예, 넌 무슨 뜻이야? 너 왜 나한테 이렇게 예의 없게 말해? 지금 나랑 아들이 돈이 없는 것 같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아무리 우리 아들이 잘못했다고 하지만 이런 식의 말투는 좀 아니지 않니? 다리도 하나 없는 비응신 주제에 자존심만 세서 지 서방은 잡아먹네. 아주 잡아먹어. 그때 저희 엄마가 옆에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저한테 험한 말을 하자 엄마가 바꿔받았어요. 듣자 하니깐 사부인 수화기 너머로 목소리가 다 들리더군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지금 대가 아들이 우리 딸한테 사기친 거 심각성을 모르시나 본데요. 천하의 쌍놈의 집안이라 그런가요? 그 돈 고스란히 다 가져오세요. 어머 참네. 고작 1,000만 원 가지고 두 모녀가 지랄도 가관이네. 여보시오 사돈. 거 기다려요. 내가 우리 아들한테 말해서 2주 뒤에 내가 그 돈 면상에 던져줄 테니까. 뭐라고요? 지금 말 다 했어요. 죄는 당신들이 저지른 거라고. 어디서 할 짓이 없어서 의족하는 돈을 건드리기를. 당신이 그러고도 어미야? 어미냐고. 엄마가 이렇게 말하자 시어머니도 쌍욕 날아오고 엄마도 못지않게 욕하면서 아주 사돈끼리 쌍욕 날리며 싸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엄마는 화를 주체하지 못했죠. 너 이혼해. 저런 집구석이랑 무슨 사돈이야. 와이프한테 사기치는 놈이 무슨 남편이야. 그러니까 이혼해. 엄마 알았어 진정해. 나도 정말 미치겠다. 나도 저 인간한테 많이 실망했는데 엄마도 좀 진정해.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엄마 말대로 이혼이 맞는 건지 저도 남편한테 정 떨어져서 그 인간이랑 다시 잘 살 생각 없거든요. 남편은 갑자기 제 의족 살 돈으로 왜 어머님 차를 사는데 보탠 건지, 왜 자꾸 제 헬스장을 넘보는 건지, 도대체 무슨 투자를 하겠다는 건지 저도 혼란스러웠어요. 그 사람이랑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2주일 뒤에 돈 주겠다던 시어머니가 그날이 되자 엄마한테 전화를 했는데 아주 가관이었어요. 엄마가 씩씩거리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놈의 집구석 내가 아주 박살을 내버릴 거야. 아니 어디서 우리 집을 함부로 해? 나 내일 그 집 가서 아주 박살을 내놓을 거니까 너 앞장서. 왜 엄마 무슨 일인데 그래? 도대체 시어머니가 뭐라고 했길래 이렇게 화가 많이 나 있어? 돈 안 주겠대. 몸 상한 년 데리고 살아준 값으로 생각하란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살아야겠어? 어디 거지 같은 집안이 뭔 돈 1,000만 원이 없나 봐. 이렇게 사기를 치는 거 보니 게다가 우리 집안을 허투루 봐. 나 이대로는 안 되겠어. 지금 바로 가고 싶은데 내가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어서 안 되겠고 내일 낮에 가자. 준비하고 있어. 시어머니는 아주 못된 말로 저희 엄마를 열받게 했죠.
다음날 엄마가 저를 데리러 왔고 엄마는 골프채를 들고 저랑 같이 시댁에 갔어요. 시어머니는 저희 둘이 왔다니까 순순히 문을 열어주었죠. 남편은 가게에 갔는지 없었고요. 엄마는 그 집에 들어갈 때부터 골프채로 시어머니 집안에 있는 것들을 죄다 부수기 시작했어요. 어머나 이게 무슨 짓이에요? 미치셨어요? 남의 집에 와서 이게 무슨 행패예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나가세요. 네가 돈 안 돌려주겠다면 나도 1,000만 원만큼 집기들 박살낼 거야. 비켜 비켜 다쳐. 엄마는 시어머니가 맞든 말든 모조리 다 때려 부쉈어요. 물론 시어머니는 기겁하며 이리저리 피해가는 통에 실제로 맞진 않았고요.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강하게 나오더니 우리 엄마 눈 뒤집힌 거 보고 좀 쫄더라고요. 아유,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그만하세요. 제가 차 팔아서 돈 갚을 테니까 그만 좀 부수세요. 이것들 다 비싼 거예요. 돈? 됐어. 그깟 1,000만 원 너 계속 갚지 마. 넌 더 큰 벌 받아야 하니까. 아주 삶을 순전히 다 뻥으로 살았더구먼. 엄마는 말하다 말고 갑자기 시어머니네 집 현관으로 나갔어요. 아파트라서 엘리베이터도 타고 어디 갔다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사람들을 우르르 데리고 왔어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여기 그 인간 있어요. 다 가지고 오셨죠? 마음껏 하세요. 나도 이미 했으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도 다 골프채 하나씩 또는 여러 개씩 들고 왔었어요. 다들 때려 부술 기세였는데요. 뭐예요? 사람까지 고용했어요? 우리 집 때려 부수라고. 내가 그럴 줄 알고 경찰 불렀어요. 새 거랑 차고 싶지 않으면 당장 나가요. 당장 나가. 경찰을 불렀다니 잘했네. 자기 제 자기가 밝히려고. 당신 골프채 모조품 팔았더라.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 다 당신 고객들이야. 인사해. 얼굴은 처음 보지. 아주 가관이더라.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하얘지고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주저앉았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일이 터지기 2달 전쯤이었나? 제가 사고 나기 전이었고요. 엄마가 시댁이 골프용품 가게를 하니까 정으로 비싼 골프채를 사줬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요즘 우리 가게 매출이 영 그렇다. 전성기도 다 지나버렸다. 징징대는 말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엄마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엄마는 안타깝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많이 힘들다고 가게를 빼야 할까 하시더라. 남편은 괜찮다고 하는데 자존심 부리는 것 같아. 그래? 그럼 내가 한번 사도 될까? 사돈인데 경우가 아닌 건 아니겠지. 어차피 나도 골프채 오래 써서 바꿔야 하는데 매출 한번 올려줘야겠다. 엄마가 간다고 미리 전화 넣어줘. 엄마는 시어머니 가게에 가서 자질구레한 것까지 다 해서 1,000만 원 넘게 샀다고 합니다. 엄마는 골프채는 원래 비싸니까 그리고 비싸게 불러도 사주고 싶었다고 해요. 사돈 힘내라고요. 저희 엄마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고가 났고 그때 사둔 골프채는 쓰지도 못하고 놔두고 있다가 제가 마음을 다잡고 나서 아주 오래간만에 엄마 친구랑 같이 골프 연습장 갔대요. 그런데 친구도 같은 골프채가 있었는데 장난삼아 엄마 거 길들여준다고 했다가 뭔가 이상함을 느꼈대요. 어머 얘 이거 정품 맞아? 내 거랑 느낌이 다른데 새 거라 그런가? 아닌데 이거 어디서 샀어? 무게도 이 무게가 아닌데. 무슨 소리야? 우리 사돈이 골프용품 좀 하잖아. 거기서 산 거야. 새 거라 느낌이 다른 거겠지. 얘 아니야 봐봐. 강택도 다르고 정품에 쓰인 숫자와 글씨체도 다르고 무게도 더 나가고 그리고 봐 볼이 발사되는 각도도 다르고 비거리도 짧은 것 같은데 얘 설마 이거 모조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지. 사돈인데 모조품을 팔겠어? 얘 네 거가 모조품이겠지. 그러면 가격은 네 거랑 비슷해. 그럴 리가 없잖아. 내 거가 더 잘 나가는데 내 거가 모조품이겠니? 아무래도 너 건 진품은 아닌 것 같아. 이거 혹시 감정해도 돼? 나도 예전에 사기당한 적이 있어서 감정 의뢰한 적이 있거든. 설마 사돈이 나한테 그러겠어? 뭐 하나 깎아준 건 없긴 하지만 그런 걸 속이겠냐고. 무슨 감정까지 해봐.
아이고, 모르는 소리 안 해. 이런 걸로 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봐. 저 사람 짝퉁 가져왔다고. 모를 수가 없어. 이건 진짜 가품이야. 그러면 무슨 오해가 있겠지. 굳이 사돈이랑 괜한 걸로 감정 상하고 싶지 않어. 그냥 정품이려니 하고 쓸래. 내가 보기엔 비슷하구먼. 그렇게 좋게 좋게 생각하고 넘어갔는데요. 제 의족일이 이렇게 되니까 엄마도 그때 골프채 일이 번뜩 생각이 났대요. 의족하라고 준 1,000만 원도 삥땅 치는 정도인데 골프채가 가짜라고 거짓말 치는 게 어렵겠어요? 아무래도 우리 집을 호구로 보는 것 같아서 엄마는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 감정 어떻게 봤냐고 물어보았고 진행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당연히 가짜였고 엄마는 거기서 더 화가 난 거죠. 심지어 감정해주는 사람이 이랬대요. 이거 어디서 사셨어요? 이번 주에만 이 골프채 가져와서 감정해달라는 사람이 2명이나 있었는데 꽤 크게 번진 것 같아요. 이런 모조품 파는 사람들 싹 다 잡아야 하는데 그거 신고해서 보상받으세요. 이거 신고하면 잡을 수 있어요? 제가 판매처를 하는데 바로 신고하면 보상받을 수 있어요? 저는 보상보단 처벌을 받게 하고 싶은데요. 처벌받게 하려면 혼자는 힘들 듯 하고요. 여러 사람들 모아서 하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똑같이 피해를 입은 사람들 모아서 진행해 보는 게 어떠세요? 그때부터 엄마는 심상치 않음을 느꼈고 작전을 세웠어요. 남편이 팔고 있는 인터넷 판매처를 알아냈는데 그게 중고 판매하는 사이트라 SNS에서 채팅이 있어요. 저희 엄마는 골프 카페에 들어가서 남편의 물건을 샀던 사람들을 알아봤고요. 엄마와 똑같은 사례 발견했죠. 그래서 1대1 채팅을 걸어서 구매처와 입금을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을 확인했는데 그런 사람들만 수두룩했습니다. 엄마는 2주란 짧은 시간 동안 인터넷에서 그 피해자들을 모았고요. 엄마가 시댁에 갈 때 그 사람들도 다 같이 가서 환불을 받든 뭐라도 하자고 그 집 앞에서 만나자고 한 것입니다. 사기당한 사람들도 환불이든 고소든 뭐든 하려고 온 거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알아서 경찰을 불렀네요. 남편도 뒤늦게 왔고요. 지무덤 지갑한 거죠. 사기당한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데 존재를 모르고 신고를 한 거였어요. 경찰관님, 이 사람들 싹 다 잡아가세요. 남의 집 무단으로 들어왔고요. 특히 이 사람은 우리 집 집기들 다 때려 부쉈다고요. 어서 잡아가세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무슨 영문으로 이렇게 오신 건가요? 저 한 분씩 말씀해 보시겠어요? 사람들은 정말 화도 안 내고 침착하게 자신의 이야기들을 했고요. 경찰은 무슨 영문인가 들어보더니 사건이 좀 큰 건이라 다 같이 경찰서로 갔어요. 그때 저희 엄마를 필두로 사기당한 사람들은 모두 시어머니를 고소하기로 했고요. 저는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어머님 가게에 있는 것들은 전시된 것 빼고 모두 다 모조품이었대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비겁한 변명을 하대요. 아유,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원래 정품만 팔다가 장사가 안 되니까 모조품에 손대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예요? 이 장부 다 따져보세요. 저는 싫다고 했는데 어느 날 우리 아들이 그러자고 해서 그런 거예요. 시어머니는 벼랑 끝에 몰리자 자기 아들 팔아먹대요. 아들 핑계를 대면서 자신은 벌을 덜 받으려고 발악을 하더라고요. 엄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물건 떼우는 비용이 많이 드니까 모조품은 비교적 싸진다고 한 게 엄마잖아. 부가적인 비용도 절약해서 순이익을 더 남기자고 엄마가 그랬잖아. 보증서까지 다 첨부해서 오니까 사람들 모른다고 한 게 저희 엄마라고요. 사장은 쟤예요. 저는 여기 직원이고요. 누가 이런 일을 저지르자고 했겠어요. 늙은 척했어요. 아니면 신문물에 빠른 쟤겠어요. 아주 서로를 들먹이며 가관이었죠. 가게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판매했잖아요. 브랜드 골프채라고 속여 싸구려 모조품을 팔아왔던 거죠. 이미 억 단위로 판매를 했는데 그 처벌이 얼마나 어마무시하겠어요. 모조품을 판매하게 되면 상표권 침해와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가 이런 모조품 판매를 처벌을 강하게 하고 있고 사례 건수가 많아서 징역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었어요. 압수수색 후 다 그 모조품들은 압수되었고
영업 정지도 먹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단체로 고소를 했지만 대부분 합의를 해서 합의금을 물어줘야 했고요. 돈이 많이 들었죠. 결국에 그 벤츠 팔았습니다. 거기에 제가 동시에 이혼 소송도 했잖아요. 남편은 이혼 안 한다고 해서 소송으로 진행한 거예요. 자기야, 나는 이혼할 생각 없어. 나는 자기랑 살아도 돼. 자기 몸 불편한데 내가 도와야지. 장모님이 언제까지 봐줘? 내가 자기 지켜줄게. 미쳤니? 내가 당신이랑 못 살아. 당신이 나한테 사기치고 당신 엄마가 우리 엄마한테 사기치고 사람들한테 사기를 쳤는데 내가 당신이랑 어떻게 살아? 게다가 나한테 막말도 파붓고 내가 당신이랑 어떻게 살아? 이혼 안 해주면 소송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결국 그 인간 죄가 성립되어 이혼했고요. 재산분할도 잘 되었고 위자료도 두둑이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건물주는 자신의 건물에서 어디 짝퉁을 파냐며 아주 불같이 화를 냈어요. 그 모자를 내쫓았죠. 그런데 거기서 또 난리가 나더라고요. 보증금이 왜 이것밖에 안 돼요? 저희가 월세 밀린 것도 없고 계약서에도 보증금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고르셨어요? 아들이 진작에 보증금 일부 다 하려고 했고 그 대신 월세를 올렸는데 그 얘기 못 들으셨어요? 그러면서 계약서도 다시 썼으니까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알고 보니 그 골프용품 가게가 전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는데 자신의 어머니 몰래 건물주에게 부탁해서 보증금도 일부 미리 받아 챙겼대요. 어디 사자한테 투자를 한다고 했나 봐요. 아는 형님이 소개해준 투자자가 있는데 2억 가져오면 한 달 안에 10억 만들어준다고요. 아이고, 이런 바보 같은 말에 속아 넘어갔더라고요. 예전에 그 인간이 저한테 헬스장 운영해보고 싶다고 했잖아요. 게다가 자신의 엄마한테도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했고요. 그걸 벤츠 중고차로 갚았고요. 올 할부로요. 다 이유가 있던 거예요. 2억을 만들어야 하는데 제가 헬스장 안 넘긴다 하니까 하는 수 없이 가게 보증금 빼고 자기 어머니께 돈 빌리고 겨우겨우 2억 만들어서 그 투자자한테 줬대요. 그리고는 꿈 꿨겠죠? 부자가 되는 꿈을요. 알고 보니 사기당했더라고요. 사기꾼이 사기당한 거죠. 그래서 두 모자가 돈이 다 없었던 거고요. 그래도 자존심은 있어서 지 엄마 벤츠 사준 것 좀 봐요. 저도 하마터면 제 헬스장도 남편 때문에 망할 뻔한 거잖아요. 정말 너무너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인간아, 너 도대체 뭐하고 다니는 거야? 너 때문에 지금 집안 다 말아먹었잖아. 너 이제 어떡할 거야?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네 아버지 퇴직금이란 말이야. 너 뭐 먹고 살 거야? 뭐 하고 살 거냐고 이거 사. 아 좀. 엄마는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에이씨, 이놈의 집구석은 뭐 되는 게 없네. 그래서 돌려줄 보증금도 아주 조금이었고요. 결국 건물주에게 돌려받을 돈은 거의 없고 경찰서에서부터 서로 물어뜯던 모자는 사이가 완전히 나빠져서 원수지간이 되었더군요. 그리고 만약에 투자에 성공을 했다면 돈이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돈 생기면 저랑 이혼하려고 했다고 나중에 건너 남편 친구한테 들었습니다. 어휴, 정말 징그럽더라고요. 들리는 소문에 어디 가서 또 짝퉁 장사하다가 어깨들한테 잘못 걸려서 아주 혼쭐 났다는 소리도 들었는데 가끔 몽둥이가 약이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딱 그 인간들인 것 같아요. 이래서 사람은 소신껏 살아야 해요. 자신의 처지가 어렵다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되겠어요? 소신을 지키면서 사는 게 어려운 건 맞지만 그래도 사람이니까 그래야 하는 거잖아요. 저는 한쪽 발 없이 장애인 운동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 훈련 중이에요. 불가능은 없다고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제 소신을 다하며 살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소신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며 시원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